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수가 나흘 만에 181명이 빠지면서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소송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고 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오늘부터 이제 사흘 동안 대법원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스스로 성찰할 필요성을, 법무부는 국민의 뜻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본청원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시작된 공청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리가 사법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고 보시다시피 여러 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조금 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이 자리는 그동안 있어왔던 어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라든가 사법개혁의 여당 주도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들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또 국민의 어떤 사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은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비단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라든가 정치적인 견해에 따른 사법개혁의 찬반 여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교수와 같은 학계 인사들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 전현직 판사나 현직 변호사가 두루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법개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사법제도의 백년지 대계를 구상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 논의가 활발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부분 또 법 왜곡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이제 위헌성 부분을 강조했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그 신설 재판부의 특징상 위헌 소지는 개인적으로 좀 다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 110조에는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법원을 세우는 것은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사전담재판부, 가사전담재판부, 형사전담재판부와 유사한 것이다 이런 반박 이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좀 차이점은 뭐냐면요. 특정 피고인에 대한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재판부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한 법관을 임명해서 특별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이관받아서 새롭게 재판을 이어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법관이라는 것은 법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적, 물적으로 독립해서 어떤 특별한 피고인이나 특별한 사건을 배당받기 전에 이미 정해진 법관이 있고 이게 무작위로 배당이 돼야지만 내가 어떤 예단의 결과로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단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법 신뢰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다 형해화할
할 우려가 있는 수지가 있어서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은 그 판단이 나오기까지 정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니까 다시 이거는 이 내란 전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는 조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라는 것은 그 판사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야지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이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한 그 법률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쿠팡 사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쿠팡 이용자가 나흘 만에 181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사실 사태 이후에 잠시 좀 이용자가 오히려 늘었다가 이제 갑자기 줄어드는 건데 이른바 저희가 탈팡이라고 하죠.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럴 만한 표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흘 만에 이용자가 무려 181만 명이나 줄어들어서 이게 이탈을 본격화하는 징표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이후에 이용자가 잠시 늘어나는 것 같다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결국에는 탈팡의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유출됐다고 여겨지는 정보가 반드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휴면 회원이라든가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도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는 바람에 같이 유출됐을 정황이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탈퇴한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휴면 계정으로 활동하지 않던 회원들도 일시적으로 접속을 해서 자신의 어떤 로그 기록이라든가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에 탈퇴 절차를 밟는 수순을 거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탈팡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탈퇴와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가입은 굉장히 쉬운데 그에 비해서 이제 탈퇴가 매우 어렵다.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공정위에서는 이 탈퇴 절차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갔고 시정 요구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탈퇴 절차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저도 쿠팡 이용자거든요. 그런데 예. 탈퇴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합니다. 예. 심지어 저는 그 와우 회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일단 와우 회원 가입이 안 된 사람도 접속을 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이 모바일로 보통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탈퇴를 기존에는 못하도록 못하죠. 되어 있고 PC 버전으로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고 들어가면 거기서 본인 확인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내역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관식 설문까지 응해야 되는 최소한 6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부가 서비스를 먼저 해지해야지 본격적인 쿠팡 탈퇴 절차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2중, 3중의 탈퇴 절차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게 관련법상 이용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이게 만약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해서 시정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탈퇴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입는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정 요구가 들어간 상황이고 쿠팡 측에서도 이런 시정 요구 받아들여서요. 일단 PC 버전 이용하는 절차는 없애고 주관식으로 설문 이용하는 것도 기존의 필수 절차에서 선택적인 절차로 바꿔서 간소화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탈퇴가 버튼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법 위반 여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참 개인정보 유출은 쉬운데 탈퇴 절차는 아이러니하게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쿠팡에서 지금 2차 피해가 없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에 등록했던 카드가 해외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좀 결제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1년 전에 이 개인 통관번호 굉장히 발급받기도 절차가 있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도용된 사례가 있었는데 만약에 쿠팡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피해 사실을 숨겼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존에, 그러니까 이번 사건 말고 기존에도 유출 여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숨겼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유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일정한 요건 하에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 유출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도 유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2차 피해를 축소하는 것은 과징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을 기업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기업의 매출 기준으로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인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과징금에 얼마를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피해까지 이어져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숨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과징금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이런 부분은 사후 조치 의무를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쿠팡 측의 책임이 더 무겁게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2차 피해의 발생 여부 및 쿠팡의 인지 여부 그리고 이걸 축소했는지 여부 등은 향후에도 굉장히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송이 근데 국내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법인은 물론이고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쿠팡의 지배 구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미국 법인 쿠팡 INC가 있고 한국 쿠팡이 있는데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소유를 하고 있고 이 쿠팡 INC의 지분 10%를 김범석 의장이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 10%는 차등 의결권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고 다른 나라에 이게 설립이 되어 있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려지는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모회사 자회사의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걸 미국 쪽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이 과연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할권의 문제부터 발생할 여지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도 한국에서 일어났고 원칙적으로는 모회사 자회사가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고 모회사는 자회사의 독립된 경영권을 사실상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국가 내에서도 이게 자회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별개의 법인으로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미국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관할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제도 그렇지만 제가 미국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미국 법제 하에서도 자회사에서 벌어진 어떤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모회사가 지려면 이 부분은 거의 대리인 수준으로 사실상 지배권 영향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행사를 했을 때 모회사의 독립적인 경영권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지만 비로소 이 자회사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이 모회사가 완전한 대리인으로서 기능한다고 봐서 이 모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에서 소송 진행하는 것이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양측 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결국에 집단 소송을 허용하는가의 문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집단 소송과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은 사실상 다른 제도입니다. 미국의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이 대표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단을 받았다고 하면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소송 결과의 영향이 충분히 미치는 소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런 집단 소송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쿠팡의 소송에 진행하는 이 원고들 말고
저처럼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또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설령 지금 먼저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이 쿠팡 한국 법인으로부터 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배상 받아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판결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집단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피해 배상액을 충분히 피해만 입증한다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어쨌든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보험의 보장 한도가 1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봤을 때 뭐 10억 원 큰 돈이긴 하지만 이 보장 한도가 1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정말 적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10억 원이 최대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거의 뭐 3,400만 명, 전 국민의 5분의 4가 피해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에서 인당 몇십만 원씩만 배상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10억을 상회할 거라는 것 우리가 수치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국민들이 원고가 돼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해서 10억 한도 이상의 배상 책임이 나온다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쿠팡 측에서 결국에는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라도 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없을 만큼의 배상 규모로 산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피해 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의 어떤 기업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이게 피해배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법정 최소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가입자가 뭐 수천만 명이 되고 매출액이 800억, 뭐 수천억 이렇게 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억의 보험에만 가입한다고 하면 위법성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이전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번 사례에서도 그렇고 한 번 유출이 된다. 그 창구만 열린다고 하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에 한해서는 지금 보험업계에서도 그렇고 피해 배상을 위해서라도 최소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최소 1천억 이상으로는 상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을 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에서 밝힌 것은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이 수사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제 두 가지인 것이 왜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 수사기관에서 이걸 수사하게 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 밝힌 이유가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명백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물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여기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은 이게 뭐 처음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있다 할지라도 그 16개 혐의, 김건희 씨 등을 비롯한 16개 혐의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관련 사건의 범위를 특정하는 내용 조항들을 보더라도 어떤 증거물이 공통하다라든가 관련 사건에 있어서 한 개의 목적으로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양측의 로비를 했다라는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한 그 증언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관련 범위를 특정하는 그 범위 안에 저는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다소간 시점이 차이 난다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설령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첩을 해야 되는데 8월에 인지를 하고 지금 12월에 이첩을 했단 말이죠. 보통 이런 정치자금법 관련한 수사기간이 길어도 3, 4개월이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른바 뭉갰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장차 직무유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의원 등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경찰도 가능하고 공수처도 가능하고 국수본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내용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